반도사관, 일제식민사학의 주요한 기둥 중 하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왜곡된 것인지,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탐구하는 역사 대담에서는 고려의 서북방 경계인 압록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고려 영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은 윤한택 전 인하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아마 그동안 그 연구한 그 이력들을 제가 조금 보니까 뭐 조선 전기 사전 연구라든가 고려 양반과 양반전 연구, 특히 오랫동안 고려 시대 토지 제도를 연구하셨더라고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이제 졸업하셨는데 어떻게 사학자가 되셨습니까? 오늘의 주제가 핵심이 지금의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 고려국가 국경이 현재 우리 국정교과서에서는 압록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만주의 요하드라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려면은 먼저 제가 역사 공부를 하기 이전 단계에 서울대 경제학과가 들어오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1951년생이고 나이가 지금 70이 이제 넘었는데요. 우리 또래가 이제 그 당시 한국 전쟁이 있었으니까 우리들을 한국 전쟁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듯한데요. 이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 대다수가 아주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가난했다고 하는 이 문제가 바로 뭐 어떻게 보면 오늘의 국경 문제로까지 이어진 1차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생활 공간이 그 당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정보다는 주로 학교에서 살았거든요. 뭐 새벽까지 학교 가고 하루 종일 학교에 있고 그러니까 할 일이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공부를 했던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어, 영어, 수학 이것보다는 수상 공부였는데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진행했던 그 학교가 이류중학교였는데 그 이류중학교가 부산 상업고등학교의 이제 이 부속 중학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산을 만지게 되었고 그때 이제 추산 실력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는 뭐 1학년 동안에는 거의 뭐 공부를 안 했습니다. 뭐 국어니 영어니 수학이니 안 하고 그냥 수산만 놓다 보니까 학교 대표 선수로 나갈 정도였죠. 그래서 2학년이 되어서 이제 다들 공부하던 ABCD 한 알파베트를 공부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추산을 놓았던 게 도움이 되었는지 뭐 이게 머리를 돌리는 데도 좀 도움이 되어서 이 이제 학력도 좀 진전이 되어 가지고 한 1년 뭐 공부했는데 뭐 집안이 어려우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 머슴살이 비슷한 걸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동급생들 공부 좀 어려운 애들한테 가서 수학을 가르쳐주는 수학과외도 하고 할 정도로 되었고 그다음 뭐 또 좀 진전이 되니까 2학년, 3학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학원에서 자기 학원 이름을 내려고 이류 중학교에 있는 학생을 인류 고등학교 보내면은 뭐 이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많이 이제 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고등학교도 뭐 좀 잘해서 대학을 잘 보내면 그 학원이 이름이 나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그거 이제 장학생으로 뽑혀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덕분에 이제 인류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학원에서 이제 옵션이 있었죠. 뭐 장학금 되고 너 학비 대줄 테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 학교 인류학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에 필요한 수학 시험들 이런 거 좀 베껴가지고 와라. 그리고 답도 좀 써가지고 와라. 뭐 이걸 이제 일종의 스파이 짓인데 그런 이제 심부름을 하면서 잘 모르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거 막 그냥 베끼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기 학습을 선행학습을 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그 당시 이 수학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뭐 다른 애들 그 당시 굉장히 수학이 어려웠거든요. 일본의 동경대학 문제들을 가져와서 막 베끼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되게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시험 문제들 보면 한 학급의 평균 점수가 한 27점, 28점, 30점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1학년 때 다 그냥 다 해놓으니까 거의 100점을 받으니까 뭐 이상했죠,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쨌든 3학년 지나고 대학 진학을 해야 될 텐데 어디로 갈까 하니까 뭐 배운 게 주사함밖에 없고 수학 공부 잘하고 이러니까 그거 하는데 가자. 그래서 이제 상과대학교 경제학과로 가기로 했죠. 근데 이제 경제학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교수들이 가르치는 걸 가만히 봤더니 그 지긋지긋하던 그 가난을 어떤 식으로 이제 떨쳐내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 원리를 가르치는데 그게 이제 원리론이 가격론인데요. 수요론, 공급론 뭐 그런 것들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니까 이 공부를 해서 내가 부자 돼 보겠다는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분위기 속에서 그거 말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정규 과정 말고 이 선배들이 가르치는 서클 연합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선배들이 이제 게임에 이제 빠져가지고 들어가니까 야, 그럼 뭐 가격 그거 배워서 뭐 하냐? 그것은 엉터리라고 뭐. 그러니까 진짜는 가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가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가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게 빠져들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저 선배들이 얘기하는 그 서클 연합회 가서 이제 자본주의 이론, 자본주의 역사, 어떻게 해서 이걸 뭐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러면 실천하는 그런 어떤 공부들이 이제 중심이 됐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평생의 이제 제 과제가 되고 짐이 되고. 그때 역사 공부한 것이 뭐냐면은 그거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이전에 있었던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만들면서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뭐 이건 정체되어 있었다. 혹은 뭐 남의 힘에 의해서만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건 한국 역사라는 것은 항상 이거 대륙과 이 해양 사이에서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토끼로 그려지는 이 반도 안에만 갇혀 있었다 하는 이거 소위 정체성론, 타율성론, 반도성론 뭐 이거가 그 당시 주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방된 이후에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름대로 축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자본주의가 될 수 있는 어떤 건대로 올 수 있는 어떤 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논이죠. 그게 자본주의 맹아론이고 그 다음에 그건 뭐 그냥 자본주의가 있었다라고만 주장하면 안 되고 그 자본주의가 그 이전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왔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로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어떤 연구들이 이제 이해되어야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자체가 어떤 그 단계로서 의미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그런 공부를 했던 게 세계사의 시대구분론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고 그 연구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주의가 오기 전에 한국이 자본주의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으려면 그 이전에 봉건제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정리하는 게 나한테는 이전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봉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하려면 이제 뭡니까 많은 전적들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골에 이제 서당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어부터 시작해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이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역사 공부 제가 역사학과 기본적인 어떤 그 원론에 대한 공부가 필요했으니까 아예 그냥 공부를 하려면 철저하게 경제학과보다는 역사학과 들어가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그래서 역사학과로 옮기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공부해온 이력을 이제 쭉 이제 들어보았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우리 해방동의와 더불어 가지고 전쟁 동의들이 겪었던 그런 인생들이 거의 쭉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난의 문제 여기에서 이제 가난이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그 공부의 동기가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세대들의 그런 아픔이라 할까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요즘 시청자들은 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 뭐 주산 또 서클 그 당시에는 가장 일반화된 이야기들인데 요즘은 뭐 거의 이제 사라진 용어들인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당시 뭐 젊은이들이 겪었던 고민했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교수님도 똑같이 겪으신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 부조리에 이제 눈뜨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특히나 이게 이 자본주의 문제 여기에 대한 상당히 고민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꿨던 이 교수님의 모습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공부를 하셨을 때 거의 아마 70년대의 공부가 이루어지신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역사 인식이 어땠을까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 특히나 교수님이 다니셨던 학교는 우리나라의 거의 최고 지성의 대학이기 때문에 이 지식인들의 역사 인식은 당시에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래서 당시 역사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가 쭉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바탕이 되었던 일제 식민지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는 게 이해하는 데 쉽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이 태동하던 그 일제 시기 때는 크게 역사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일제 관학자들이 진행했던 건데 문헌 고정사학이라고 불렀어요. 그 원류는 독일의 랑케라는 사람이 랑케 사학이라고 그러죠. 실증사학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비롯한 실증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죠. 그거는 뭐 어떤 것이었냐면 현상적으로는 사실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랑케가 그랬습니다만 랑케가 증명하고도 했던 건 신의 행위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 그랬거든요. 그 바탕에 있는 가장 힘 있는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깔려 있었던 거죠. 그걸 증명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이라고 하면 일본 제국주의였던 거죠. 겉으로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뭐 연구한다고 그랬지만 실질 바탕에는 그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강력한 힘 이것을 이제 밑에 바탕에 놓고 그들이 식민지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역사 인식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조선의 정체성론, 타율성론, 반도성론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그게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은 이제 거기에 대한 당연히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의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어떤 흐름이 하나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양반이 이분이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이었고요. 그분으로 대표되는 이 이론을 민족주의 사학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이게 그냥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한다라는 주관적인 의도, 혹은 거기서 반대한다라는 뭐 이제 민족주의적 어떤 뭐 의식 이런 식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보편적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이 하나 있었고 그런 흐름을 사회경제사학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를 이제 어쨌든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힘으로 해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이 되어서 그냥 이게 뭐 통일된 국가를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남의 힘 때문에 북으로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둘러 나뉘어서 분단이 이루어졌고 이것 때문에 일제 시대에 있었던 그 세 가지 흐름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는 불행히도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 편수회를 이은 국사편찬위원회 그게 그 전신이 뭐냐면 이제 국사관인데 그 국사관과 그다음에 일제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일제 식민사학을 바탕으로 한 조선 사람이 만들었던 그 실천사를 표방하던 어떤 그런 역사 학회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진단학회입니다. 그 진단학회가 해방 이후에 재구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흐름이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진단학회라고는 이 흐름이 이런 실증사 계통이 줄을 이루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4.16 혁명이 일어난 뒤에 이 흐름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저변에 축적되어 오던 그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경제 사학 이런 것들이 그 전까지는 막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사회가 그냥 민주주의가 막 폭발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흐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한국 사회도 근대 사회를 갈 수 있는 어떤 싹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객관적인 어떤 역사 발전의 어떤 과정을 거쳐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자본주의 맹아론, 시대 구분론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는 시작했습니다만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큰 흐름은 주류는 역시 아까 얘기하는 저 국사편찬위원회의 실증사, 그 진단학회 이런 것이었죠.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이후에 4.19 이후에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었던 그러한 흐름, 민족주의 사관과 사회경제 사학의 흐름을 이어받았던 그런 흐름에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세를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흔히 있었다. 그건 실증사학과 민족주의사학과 이제 그 사회 경제사적인 어떤 그 사학. 네, 네. 그런데 이제 요 당시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 공부를 하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식민사학이라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혹시나 갖고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이런 게 그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그 사학의 세 가지 그 흐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당시 어떤 분단이라는 상황이라든가 이게 4.19 혁명이라는 그런 상황에 의해 가지고 이게 식민사관이라는 이런 어떤 인식들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타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분위기를 보면은 그때 5.16 쿠데타를 해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그리고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할 때도 그건 어쨌든 식민지를 극복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그렇죠. 개재돼 있었고 그렇긴 한데 그거를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가는 그것이 식민사학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의도가 있기는 했지만 그 방향이 과연 옳은가 그런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물음들이 있을 수 있었죠. 또 특히 그 당시 반대 대극에 있었던 북한은 또 다른 방향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런 지점에서 아까 얘기한 일제 식민사 민족 일제 시대 때 있었던 민족주의 사학이나 그다음에 사회경제 사학의 관점에서 박정희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문제의식 때문에 식민사학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의식은 같이 가지고 있었으나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고민에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경제사를 이제 그 공부를 이제 쭉 하셨지 않습니까? 이 경제사라는 분야도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분야를 뭐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그 토지제도, 이 토지의 소유제도를 연구를 하셨던데 이 연구를 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4.19 이후에 기존의 일제 식민사관의 주류였던 실증사학, 문헌고정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흐름이 이제 아까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경제 사학 그 두 흐름에 이제 이게 상당히 축적된 연구 성과가 있었는데 그 성과는 어디까지 와 있었냐면은 일제가 얘기했듯이 조선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었다라든지 이런 식의 주장의 근거가 바로 토지제도였어요. 그게 뭐냐면 서양이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게 되는 그 바탕은 서양 사회를 보면은 봉건제였지 않습니까? 그 봉건적 토지 소유를 바탕으로 해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서구에는 만들어졌는데 한국 사회는 그런 식의 봉건제도 없었고 그리고 그 봉건제의 바탕이 되었던 토지의 사적 소유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게 이제 일제의 그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토지제도의 그 측면을 극복을 하려면 근본적으로는 봉건제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됐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오겠습니다. 일제 같은 경우는 일제는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일제는 아시다시피 동양 3국에 있는 중국과 한국을 통해서 그 가장 꼬리비에 있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고대에 있어서는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조선을 통해서 조선 반도를 통해서 일본이 이제 영향을 받았으니까 고대에는 정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걔들 마찬가지고 한국도 정체했었고 중국도 정체했었고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걔들은 그걸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이 정체를 극복했는데 그때 이제 극복하는 그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봉건제라는 거예요. 그 봉건제를 그들은 사무라이가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사무라이가 서양의 봉건 영주들처럼 일본에 있는 사무라이가 있었다. 중국이나 한국은 그게 없었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게 이제 정체성론 얘기하는 봉건제 결의론 이런 것들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건은 결국 봉건제를 증명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 아까 4.19 이후에 드러났던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경제 사학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쌓여 있었던 이제 그 연구 성과는
자본주의가 될 수 있는 싹들은 있었다. 이게 많이 증명이 되고 예. 그게 주 연구 대상이었고요. 자본주의 맹아론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의미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시대 구분론과 관련해서는 한국 사회에서도 그러한 봉건제를 만들기 위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 토지를 이게 국가가 다 소유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이래서 그 안에서 무슨 뭐 사적 소유를 바탕으로 해서 막 둘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해서 거기서 봉건 영주도 생겨나고 지주도 생겨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 당시 이제 연구 성과는 자본주의 맹아론, 토지 사적 소유론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본격적으로 봉건제를 찾아 들어가는 작업이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토지도 그게 이제 승부를 걸었던 거죠. 예. 네. 결국은 이제 교수님 고민이 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 자본주의의 씨앗을 네. 이제 갖고 있었고 그런 그 맹아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자료를 찾고자 하는 노력에서 네. 이게 토지의 어떤 사적 소유제 네. 혹은 이제 그 봉건제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천착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 이 토지제도를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어떤 그 이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의 어떤 씨앗에 대한 그 자본주의 맹아에 대한 뭐 맹아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실증적인 자료를 찾아서 입증을 하고 우리 한국 사회도 뚜렷이 어떤 당신들의 힘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자체의 어떤 자체적인 그 씨앗을 갖고 있었다. 네, 그리고 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쭉 이제 해주셨는데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뭐 마르크스에서 이제 이 발전론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왜 이 그 봉건제를 이게 확인을 해야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뭐 타율성이라든가 정체성을 이제 그 극복하는 것이 되는가? 왜 교수님께서는 토지의 사적 소유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봉건제를 찾으려고 그 씨앗을 찾으려고 노력했는가? 이게 조금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제 그 점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국경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예. 이론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요. 이 당시 이제 토지 문제를 연구하던 시점에 있어서는 제 문제의식이 크게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단히 이제 좀 파행적이고 이제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는 역사 인식이었는데 그 당시 뭐 그런 것이죠. 뭐냐면 그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던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 이 국가들이 인류 미래의 어떤 전망이다. 우리 모든 국가들은 자본주의는 그렇게 가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얘기한 세계사의 기본 법칙인데 이 스탈린이 정리해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리 봉건제를 정리해봐야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리해놓은 그게 그걸 증명하는데 대단히 뭐 실천적인 의미가 그 이론적으로도 이게 그렇게 가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갔느냐 아니냐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그 연구 성과를 내는 그 시점에 가니까 뭐 현실적으로 사회주의라는 게 무너져 버렸고 실제로 현실 사회주의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소련이 그냥 무너져서 러시아로 되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뒤에 이제 뭐 현재 남아 있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가 인류 미래의 대안이다,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있는 말이 안 되고 그 미래의 전망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제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해왔던 봉건제에 대한 연구 성과라는 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아주 혼란스러운 지경까지 빠져버린 거죠. 그 힘이 빠져버리죠. 절반적인 힘이 빠져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시기까지는 그런 문제가 드러나기 전 이전 단계에서 제 연구 성과는 것까지 갔던 것이고요. 그때 내용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얘기들, 봉건제에 대한 설명은 조금 아직까지는 그 시점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는 그 당시로서는 의미가 있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토지 제도에 대한 연구를 이제 쭉 해 오시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오늘 뭐 이야기하려는 주 내용이 이제 국경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 토지 제도를 연구를 하시다가 이 국경 문제까지 이제 오게 됐는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가 또 뭐 이제 한 단계를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까지는 이 소위 정체성론을 극복하기 위한 봉건제론을 정리하는 그게 이제 한 축이었고, 그런데 그 한 축과 그 짝을 이루어서 이제 식민사학이라는 게 이제 진행돼 왔던 게 그게 하나가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주제와 관련된 반도성론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해체주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동양 정신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 이것과 싸우는 고투가 시작이 됐고, 그 고투를 끝내고 문화재단을 이제 정년을 하고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할까 있는데, 정말 운명처럼 인하대학교에서 이 제안이 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에서 만들었던 현재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의 모본이 되었던 조선사라는 책이 지금까지 번역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 책을 정밀하게 번역을 하고 줄을 달고 정밀 해제를 하자. 그게 좀 참여를 하라. 이렇게 됐으니 서로 이제 논의가 되게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읽어보니까 저는 이제 뭐 고려사가 전공이니까 그 전 시기 중에 고려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옛날에 있었던 그 당시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우리 식민사관의 한 축이었던 정체사관 말고 이제 이 소위 반도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우연찮게도 그런 어떤 운명처럼 그런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료를 읽다 보니까 드디어 이 국경사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문제식으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하게 됐던 거죠. 예. 이제 인하대학교 들어와서 이거 보니까 이 우리나라 국경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예 연구 성과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해방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해놓은 것 자체를 그냥 걔들이 연구해놓은 걸 가서 베꼈을 뿐이고, 그게 그러한 연구의 바탕이 됐더니 이 방대한 자료를 읽지를 않았습니다. 모두가 읽지 않고는 그냥 일제가 연구해놓은 거 그냥 갖다 주도 안 달고 그냥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뺏긴, 그게 지금 현재 국사교과서고,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 한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편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책 전부 다 이 국경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주도 안 달고 그 내용 자체도 일제가 만들어냈던 거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거 그대로 갖다 뺏겨놔서 그대로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야, 이거 글자가 틀리더라. 사료를 보니까 고려사의 압록강 글자는 실사로 된 압록강입니다. 요사를 보니까 원자료가 전부 삼수로 써놨더라. 근데 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왜 다르게 써놨냐. 근데 보니까 그냥 거기만 그랬냐. 그랬다 보니까 일관되게 써놓은 거예요. 일관되게 요사는 전부 삼수 록사로 쓰는 거죠. 고려사는 전부 일관되게 실사로 다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요하강 가까이 있는 나라가 요 나라. 우리보다 훨씬 국경이 물론 맞대고 싸우긴 했지만, 그리고 요사가 고려사보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실사압록강, 삼수압록강, 이게 두 가지 다른 걸 이렇게 합리적으로 어느 한쪽을 버리고 어느 한쪽만 선택해서 그 이전까지는 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뭐 또 끌고 가면 어느 한쪽 나오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올려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아닐 거다. 고려사가 실사로 쓴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사가 이게 쓴 게 원래 맞긴 하겠지만 그 맞는 요사가 쓴 삼수와 고려사가 쓴 실사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이거를 정밀하게 그 과정을 고정을 해봐야 된다.